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되게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그냥저냥 회사 다니시는 아버지, 작은 공장에 다니시며 살림하고 자식들을 키우시는 엄마, 첫째랍시고 성질 드센 언니, 그리고 집안의 막내인 저까지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이어지던 일상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전혀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자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얼마나 감지덕지한 건지 뒤늦게 깨닫게 됐었고요. 아버지가 웬 도박을 그렇게 하시다가 전 재산을 날려먹으셨습니다. 재산만 날렸나요?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까지 그저 날아간 것이었다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빚까지 생겼으니까 그게 크나큰 문제였죠. 그러길래 내가 그 새끼랑은 죽어도 어울리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은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대체 왜? 미안해, 정순 엄마.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꿈에도 몰라서 그런 거였어.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가족 더 잘 되어 보려고 진짜로 한탕 땡길 수 있을 줄로만 알고 그랬어. 정말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멍청하고 순진에 빠졌으니까 내가 더더욱 그 새끼랑은 상종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 천하에 빌어먹을 나쁜 새끼 앞에서 당신은 그저 호랑이 굴 앞에 가련한 토끼만도 못하니까. 얼마나 구워 삼기 쉬워 보였겠어. 나도 알고 세상이 다 아는데 그걸 당신만 몰랐어, 이 미련한 남자야. 이제 어쩔 거야? 나하고 당신은 그렇다 쳐. 그런데 우리 자식 새끼들은, 응? 애들은 어떡할 건데, 우리 정순이, 정민이, 우리 어린 자식 새끼들은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엄마는 당신의 가슴을 치시면서 원망과 증오, 그리고 후회로 몸부림치셨습니다. 엄마의 앞에서 고개를 떨구시다가 종국에는 무릎까지 꿇으셨던 아버지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계셨고요. 어렸던 그때 당시에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었다가 조금 더 크고 난 뒤에 알게 되었던 사실은 아버지가 난데없이 도박을 알고 빠지게 되셨던 원인, 바로 어떤 한 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흉이라고 칭해야 더 옳을 듯 싶어요. 그 원흉은 아버지와 꽤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었는데요. 언니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을 보며 삼촌거리며 스스럼 없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쪽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삼촌이라는 분을 엄마는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질이 나쁜 분이셨거든요. 게다가 그 삼촌이란 분하고 엮여서 아버지가 딱히 좋은 꼴을 보신 적이 없었거든요. 손해를 보면 봤었죠. 아버지는 소위 팔랑귀 성격이셨어요. 귀가 얇으셨고 줏대가 강하지 못하셨으며 성격도 강인한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엄마가 보시기에 그 삼촌이라는 분에게 잘못 걸리면 아버지 같은 사람은 한 입거리 먹잇감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아버지는 내심 자존심이 상하셨던 건가 봐요. 당신이 그 삼촌이라는 분 앞에서 엄마의 표현처럼 진짜로 꼬봉 따까리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어울려 놀지 말고 아예 만나지 말라는 잔소리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도박, 노름판 이런 것까지 그 삼촌이라는 분의 계속된 권유로 넘어가서 발을 들이셨다가 패가만신을 당하셨죠. 그 과정에서 그분이 아버지의 등을 쳐 잡수셨고 돈을 들고서 그분은 잠적하셨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야반도주가 있겠네요. 그 동네 이웃 사람들도 모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를 해버렸다고 해요. 아버지는 당연히 충격에 휩싸이셨죠. 배신감에 치를 터셨고 당신 스스로가 수치심과 패배감 속으로 깊게 묻히셨습니다. 그 삼촌이라는 분은 자기 부인하고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빵점 남편, 빵점 아빠였던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자기 처자식이니까 홀랑 내버려 두고 잠적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사이도 안 좋건만 설마 한 번에 데리고서 같이 잠적을 하는 쪽도 머릿속에 안 그려진다고 여기셔서 아버지는 내심 마음을 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 천하의 등신 같은 남자야. 그런 것마저 그 새끼가 전부 계산하고 행동하면서 움직여왔다는 생각은 왜 못해? 처음부터 당신이 놀아난 거야.
엄마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셨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며 미적지근하게 구시는 아버지 때문에 당장이라도 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원래 살았던 집에서 더는 못 살게 됐습니다. 더 작고 훨씬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삿짐을 싸둔 더미들 사이에서 잠을 청하는 동안 저는 땅이 꺼질 것 같은 아버지의 한숨과 차라리 죽자면서 우시는 엄마의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싶어서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옆에서 언니는 에휴라는 소리나 뱉었던 것을 끝으로 쿨쿨 잠을 청하였습니다. 아주 좁고 낡은 집으로 이사를 간 뒤에도 저는 침울해서 집 밖에 나와 앉아있고는 했었는데 언니는 적응이 빨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천성 자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예민한 기질을 타고났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상태 같은 걸 살피는 게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데 저와는 달리 언니는 무신경하고 시큰둥하고 남이 어찌했든 간에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매사에 거침이 없었죠. 저는 차분하고 조용했으나 언니는 인내심이 없고 산만했거든요. 친자매라서 그런지 얼굴의 이목구비나 체형 같은 건 정말 비슷했는데 외양의 공통점과는 다르게 그 안의 성미는 도저히 한 배에서 태어난 관계라고 보기에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고 엄마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무작정 부모님 두 분을 미련하다고 욕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어요.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침없는 무신경한 성격이었죠. 집안이 폭삭 주저앉았으니 이제는 해야 할 일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자명했습니다. 그건 바로 죽었다 생각하고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화병이 끌어올라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으나 그런다고 해서 사람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무얼 하냐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어도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의 태양이 떠 있고 그렇게 또 인생이 이어지는 것이죠. 엄마는 체념을 하셨고 쉬지 않고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3가지 일을 동시에 다니기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고된 일을 3가지나 동시에 다니면서 살 수가 있나요? 그게 살아도 사는 게 맞는 건가 싶네요. 제가 어렸고 그 어렸던 나이보다도 미련하고 둔한 아이였기에 엄마의 고되고 지친 심신을 제대로 알아들이지 못했던 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버지는 뭘 하셨냐고요? 당연히 일을 다니셨죠. 그러면서 술을 드셨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제발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때 내가 뭐에 홀렸었나?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랬던 거지? 아버지는 자꾸만 돈을 몽땅 날려버리던 시점을 되짚으며 후회를 거듭하셨습니다. 후회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거기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신다는 게 문제였죠. 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놈의 술이 아버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술이 없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을 것만 같아서 그걸 입에 자꾸만 대기 시작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막무가내로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걸 비난할 수만도 없었네요.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였던 거예요. 그 처참한 고리 속에 갇혀서 저희 가족의 시간이 어떻게든 흘러갔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사라지고 사라진다는 표현이 딱 맞았죠. 과로에 시달리고 계시던 엄마는 결국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며 코피까지 흘리신 엄마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병원에 앉아서 멍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엄마는 과로 때문에 쓰러지신 건데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일단은 영양 상태부터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쉬어줘야 한다고 의료진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넋이 나간 얼굴로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리셨고요. 젠장할 놈의 검사를 받느라 돈이 많이 나오겠네. 나라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려나. 안 그러면 큰일인데. 돈이 어딨어? 돈. 이 죽일 놈의 돈.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때부터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진작에 고개를 떨구신 뒤였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 언니는 그때도
그저 짜증이 난다는 표정을 짓고서 엄마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는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크게 건강 문제가 터지고 나자 엄마의 몸에 이미 장고장이 나기 시작한 것은 점점 더 느껴지더라고요. 크게 쓰러지셨을 때 관리를 하시고 신경을 쓰시고 그랬어야 맞는데 형편상 엄마가 일을 쉬실 수가 없었어요. 아니 쉬려면 쉬실 수야 있었는데 아무도 엄마를 그렇게 하시도록 강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다 무능력한 것들만 가족이랍시고 있었네요. 저는 엄마를 향한 죄스러움으로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크고 나면 엄마한테 효도를 해드려야겠다고 싶었죠. 그런데 내가 공부도 잘 못하는데 무슨 수로 이 다음에 효도를 하면 좋을까? 대학? 그건 내가 벌써부터 좋은 곳을 갈 자신이 없는데. 그렇다면 어디 돈을 많이 준다는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가야 하나? 그럴 거면 고등학교부터 굳이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겠네? 저는 미래를 걱정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항상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성격의 제가 사춘기 나이를 맞이했을 때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 생활을 하기란 몹시도 어려운 일이었죠. 중학교 때 약간의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어요. 1학년 때는 저와 비슷비슷한 성격의 친구들과 조용하게 어울려 놀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2학년 때는 반이 갈렸거든요. 게다가 같은 반에 지나치게 활발한 여자애들이 몇 있었습니다.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저 우스울 따름인 그들만의 서열놀이에 심취해 있던 애들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학교에서는 3학년에 서열 최고봉이 있었는데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한 건지 어쩐 건지 아주 막 나가는 미친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친 언니들한테 충성을 하면서 시키면 실내화라도 당장 핥을 기세인 그런 애들하고 저는 한반이 된 것이었고요. 그런 애들의 눈에 저 같은 성격은 그야말로 한입거리도 안 되고 그저 가지고 놀며 때때로 괴롭히는 재미를 충족해줄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을 따라하겠다면서 저에게 연습 상대를 해달라고 그러더니 제 뺨을 연속으로 몇 차례나 때렸던 그 일화는 당시 저를 비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진 저를 둘러싼 애들이 미친 듯이 높은 소리로 웃으면서 한참을 깔깔거리고 저를 발로 툭툭 걷어차면서 조롱을 이어갔던 그 순간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모욕적이었어요. 그 애들이 까불 수 있는 건 당연히 3학년 최고봉들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날은 평소처럼 조용히 그림자처럼 몸을 움츠린 채로 하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일진들 집합하는 날이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아주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건만 운동장 구석에 있던 같은 반 일진 애들이 저를 발견하고 불렀었죠. 덜덜 떨면서 다가갔더니 무리의 중심에는 3학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서열 1위였던 한마디로 학교 짱이었던 3학년이 저에게 물었어요. 네가 얘네들 장난감이야? 네? 얘네들이 그러던데? 지금 운동장에 지나가는 저기 찐따가 자기들 장난감이라고. 그 발랄한 목소리 앞에서 저는 치욕스러워졌고 다른 일진들이 모두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드려 맞을까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갑자기 그 학교장이 저에게 어깨동무하면서 말했어요. 장난감이면 뭐 하나 장기 정도는 있겠지? 장기 자랑 하나만 해볼래? 제가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장기 자랑 하나 할 것도 없어? 이거 안 되겠네. 야, 너희들. 얘가 너희들 장난감이라면서. 근데 이게 뭐야? 시시하잖아. 너희들이 나를 속인 건가 보네. 이걸 어쩌면 좋을까? 그 학교장이 이를 갈면서 말을 하자 저와 같은 반 일진 애들이 전부 다 사색이 되어서 필사적으로 저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장 뭐라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신호였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들이 죽은 목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최종 분풀이를 당하는 건 제가 될 거였죠.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는 누군가의 외침에 떠밀려서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그 학교장이 박장대소를 했어요. 박수를 치면서 웃었고 그 학교장의 눈치를 보면서
같은 반 일진 애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눈물이 찔끔 났는데 서열이란 이토록 잔인하구나 싶었네요. 같은 학교에 소속이 된 같은 학생들이었으나 다 같은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집에 도착한 저는 부모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원망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소주병을 치우면서 술을 놓지 못하시면서도 그 몸을 하시고도 더러운 꼴 다 보는 일터로 향하신 아버지의 발걸음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성치 않은 몸으로 끙끙 앓으시면서도 돈을 벌러 나가 계신 엄마를 떠올려 봤습니다. 미치도록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학교에서 힘들다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집에서 할 수가 없었네요. 삶이 퍽퍽하고 고달픈데 자식 하나라도 고요할 만큼 조용해야죠. 애석하게도 이미 저희 집이 힘들 대로 힘든 상황이었건만 자식 하나는 엇나간 뒤였습니다. 저 말고 다른 자식도 있잖아요. 저희 언니요. 언니의 중학교 시절은 저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언니는 저를 괴롭혀대는 그 일진의 비유를 할 수 있는 중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아주 요란했죠. 공부하는 진작에 담을 쌓았습니다. 삥을 뜯고 다니는 건 예사였고요. 오만 사고란 사고는 자아치고 다녔으며 심지어는 크게 패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쪽의 일진연합과 저쪽의 일진연합이 맞붙었다나 뭐라나 그랬던 전말이었죠. 그 중심에 언니가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런 놀라운 양아치가 저희 집안에서 탄생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동생은 둘도 없는 찐따였는데 그 언니는 둘도 없는 양아치였으니 이게 무슨 조합이란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저 언니가 반항할 나이가 돼서 잠시 엇나가는 거라고, 집안 꼴을 보면 그 심보가 충분히 못돼질 수 있는 거라고, 부모로서 솔직히 미안하고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게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저 잠시 반항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언니를 한참 몰랐던 거예요. 반항이요? 누구한테 반항을 한다는 건가요? 언니는 진작 부모님을 향해서 욕이나 실컷 하면서 기대를 다 놓았던 인물이고 따라서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집에다가 반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놀고 싶어서 노는 거였고 양아치 짓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뿐이었고 남들을 괴롭히고 두들려 패고 삥 뜯고 서열의 맨 꼭대기에 군림하는 게 즐겁고 좋아서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뭐랄까 순수 악 같은 거였어요. 차라리 이유라도 있으면 말리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점점 더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죠. 집에도 종종 안 들어왔고요. 패싸움까지 기어이 크게 벌어졌던 것에 엄마는 충격을 받으시고 그 지치고 고되었던 심신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간 억지로 버티고 계셨건만 언니 때문에 다시 쓰러지고 마셨어요. 아버지가 분노하셨죠.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경찰서를 들락날락해? 이런 미친 기집애를 다 봤나?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으나 언니는 유유자적이었습니다. 조금도 들어먹지 않았어요. 양아치 집합소로 지역에서 알려져 있던 고등학교에 진학한 언니는 거기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았고 심지어 그런 양아치 학교마저 끝마치지 못하고 자퇴를 하고 마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태학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자퇴를 했다고 보는 게 맞았죠. 언니는 19살 나이에 혼자 멀리 나가서 살기 시작했고요. 대체 뭘 어쩌면서 사는지 알 길도 없었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집에 잠깐 와서 제 앞에서 시시덕거리며 농담 따먹기나 하는 게 전부였어요. 올 때면 과자가 가득 담긴 봉지, 10만 원이 든 봉투, 이런 걸 들고 와서 두고 갔고요. 차림새만 봐도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뭘 하고 지내는 건지 제가 물어도 정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았는데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뭘 하는 건지 대답해 주었다면 왠지 제가 감당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언니 쪽이 정신 나간 자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자본도 내지 않는 조용한 자식이고만 싶었습니다. 제가 뭘 어차피 특출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설프게 목소리를 내며 부모님을 신경 쓰이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입을 다물어버리는 쪽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중학교 때 너무 힘들고 서러운 나날들이 많았으나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기세가 대단했던 3학년 최고봉이 졸업하고 퇴장한 이후에는 숨통이 좀 트이기도 했었고요. 같은 반이었던 일진 애들하고 3학년 때는 다행히 반이 갈렸고 더 이상 위 서열의 눈치를 볼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 애들도 이제는 행동을 약간은 다르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를 마주치면 비웃음을 날리고 욕하긴 했으나 심하게 괴롭히는 건 없었죠. 감지덕지하면서 졸업까지 했었네요. 고등학교는 조용히 학교만 다녔는데 이때는 정말 은근하게 집안이 살얼음 판이었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이제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언니가 또 한 번 집안에 핵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남자를 만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남자와 이미 동거를 하고 있고 결혼까지 자연스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러려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 남자의 정체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요? 옛날에 아버지의 등을 거하게 쳐 잡수셨던 그 삼촌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가히 원수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었네요. 하고 많은 놈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놈의 자식 새끼를 만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는 네 부모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거냐? 어렸을 때 잠깐 봤었으니까 그 기억이 있어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게 너무 반가워서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멍청하고 무능한 아버지한테 난 전 똑같이 멍청하고 무능하니까 아예 인생의 패배자라고 낙인이 찍혀야 하나? 이런 못난 기집애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짐승만도 못한 것을 자식이랍시고 낳고 키웠어. 폭발하신 아버지가 언니의 뺨을 세게 치셨습니다. 그 앞에서 언니는 세게 맞은 뺨을 부여잡고 피식 웃는 게 전부였어요. 그 삼촌이라는 분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게 괜한 것이 아님을 잔뜩 증명하면서 사셨던 모양이었죠. 같이 데리고 야반도주했던 처자식을 단 2년 만에 져버렸거든요. 그러더니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고요. 이사 가고 또 가도 신기하리마치 잘 찾아와서는 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자식을 징그럽게도 괴롭혀온 거예요. 추잡스럽게 살다가 된통 잘못 걸려서 결국에는 징역을 살게 되었고요. 그러니 언니의 주장으로는 자기가 만난 남자도 엄연히 한 명의 피해자일 뿐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죠. 당연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남자가 많은데 하필 그 핏줄인 건 뭐랍니까? 게다가 천년만년 감옥에 있을 것도 아닌데 출소를 하고 나면 또 어떻게든 자기 처자식을 찾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또 엮이게 되겠죠. 아버지는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삼촌이라는 분을 직접 죽여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책임을 묻고 가만 안 두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실마리를 잡은 게 운명이라고도 하셨죠.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언니가 그 핏줄과 결혼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하셨어요. 연을 끊겠다고 초강수를 두셨죠. 그러나 언니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작에 통제라는 것이 전혀 안 되는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고를 치는 범위가 진작에 싹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언니는 예의 그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을 뿐이었죠. 네, 그럼 그러세요. 괜히 시간 지나서 저한테 돈 달라느니 부양을 하라느니 그딴 개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어쩜 이런 엄청난 불효자식이 저희 집안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도 충격이었는데 그러니 부모님은 어떠셨겠어요? 가슴이 찢겨 발겨지는 고통이셨겠죠. 엄마는 누적된 과로에 망가진 몸 상태, 거기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결국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겼고요.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갑상샘 쪽과 위장도 다 망가져 있었고요. 수술 예후까지 좋지 못해서 그 후로 엄마는 2번 다시 옛날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셨어요. 까랑까랑하던 엄마의 목소리, 말투, 눈빛 이런 것들을 다시는 마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게 미치도록 슬펐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죠.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언니였는데 엄마에게 그런 극심한 충격을 안겨줘 놓고도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며 그렇게 자기 인생만 꾸려나갔습니다. 먼저 연을 끊자고 한 것은 그쪽이었으니 자기 쪽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나왔어요.
아버지 또한 간 쪽이 많이 좋지 못하였고 관절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지난 세월 괜히 나약하게 술을 찾으면서 몸이 망가지는 걸 느끼면서도 술을 놓지 못했던 것이 한심하고 후회가 된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저 또한 한참이나 눈물을 훔쳤던 날이었네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든 잘 해볼게요. 아버지, 그니까 엄마를 부탁드려요. 정민아, 미안하다. 너를 이토록 힘들게 살게끔 만들어서 면목이 없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낳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걸요? 성인이 되면 어떤 어른이 될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하며 설렜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되면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그래서 어떻게 집에 돈을 벌어다 줄지, 그것만 고민을 했었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라진다고 하더니만 정말로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무료하기 짝이 없도록 그저 일만 다니면서 돈을 버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거동도 어려우셨고 그 옆에는 아버지가 계속 있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엄마를 돌보시며 아버지는 틈틈이 소일거리를 하셨고 그것으로 고기 한 근 사드실 정도의 돈을 버셨습니다. 올려다본 하늘은 푸르렀는데 분명히 그러할진데 저의 눈에는 종종 잿빛 하늘로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온통 우울한 회색빛이어서 그렇다는 걸 문득 깨달았을 땐 제 또래의 아가씨들이 예쁘게 꾸미고 그 차림새보다 더 예쁘고 환하게 웃으면서 길을 다니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에 반해서 저는 항상 수수하게 짝이 없는 옷차림새, 튼튼하고 편하기만 하면 그만일 뿐 운동화, 마찬가지로 튼튼하고 가벼우면 장땡인 가방, 그런 게 전부였습니다. 절약하고 벌고 그러는 게 전부인 일상이라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 연애도 하고 결혼 생각도 해보고 이제는 봄 제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꺼내셨던 게 제 나이 20대 중반대였습니다. 어느새 언니의 존재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된 지 오래였으며 엄마의 상태는 이런저런 후유증으로 집안에서의 생활도 이제는 힘든 게 아닐까 싶은 기로에 놓인 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건강도 좋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는 당신의 딸이 자꾸만 걱정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신 모양이었죠. 소심하고 매사에 자신감 없고 당연히 재미도 없는 성격인 저였으나 놀랍게도 20대 초반부터 꾸준히 저에게 관심을 표해오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경계를 했었어요. 남자 문제 때문에 언니가 부모님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잘 아니까요. 만약에 저마저 어떤 이상한 놈하고 잘못 얽히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정말 수습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에 관해서라면 당시의 저의 수준은 좋게 말해서 순수했고 나쁘게 말해서 바보였습니다. 저 같은 여자가 잘못 남자를 만났다가는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제 자신이 못난 여자라고 생각이 돼서 자신감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항상 차라리 혼자인 쪽을 택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강력히 이제는 누군가를 제발 좀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버지였던 거예요. 정민이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고 빠지는 게 뭐가 있냐? 못난 애비를 둔 것 빼고는 우리 정민이는 흠 잡을 데 하나 없이 최고로 잘난 아가씨야. 이렇게 잘난 아가씨가 여태 아무 놈도 안 만나고 이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아버지가 전에 없이 자꾸만 그러시는 게 불안과 걱정 그리고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하도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의 얼굴이 연배에 비해 많이 들어 보인다는 느낌을 새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디 한번 부딪혀보자고. 오는 남자가 있거든 이제 막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한번 만나보자고. 그렇게 의욕을 다졌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난 인연이 남편이었던 건데요. 처음부터 저를 한결같이 측은하게 여겨주고 감싸주고 지켜주고 싶다고 한 남자였습니다.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고 말을 하는 남자에게 저는 의지를 하고 싶어졌고 이 남자라면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누이만 둘이었는데 큰 시누이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누나입니다. 시집을 가서 좀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작은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일본에서 하는 바람에 외국 생활하고 있었고요. 남편 혼자 아들이었던 건데요. 그런 아들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뒤집어지셨죠. 저는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남편은 자꾸만 자기만 믿으라며 의기양양하게 굴었습니다. 한바탕 또 난리였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겼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 내가 우리 부모님을 결국 설득해냈어. 결혼하래.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짜로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서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고요. 그게 정말이야? 진심이야? 그래. 이제 우리 결혼하기만 하면 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오빠만 믿으라고 그랬지. 거 봐.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해내잖아. 그러게. 오빠 진짜 대단하다. 멋지다. 그런데 오빠, 대체 두 분을 어떻게 설득한 거야? 아, 그거? 허락 안 해주시면 한강다리 가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니 그냥 결혼하라고 허락해 주시던데? 한강다리? 저는 그게 설득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설득의 정의와 뭔가 많이 다른 듯 했지만 당시에는 그저 남편과 결혼하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게 커서 다른 걸 덮어버렸네요. 남편은 되게 외향적이고 목소리도 크고 표정도 밝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딴판이었죠. 저희 두 사람은 서로가 정반대라서 끌린 경우 같았습니다. 저에게 없는 이 활달함, 자기 부모 앞에서 다 큰 남자가 떼를 쓰고 난리치는 것까지 솔직히 말해서 부러웠어요. 남편의 인생이 부러웠습니다. 속으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왔다면 이라는 생각 그때 많이 했었어요. 시댁이 특별히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시부모님 댁은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였죠. 시아버지께서는 흔한 대한민국 가장이셨습니다. 저 자식 먹여 살리려 회사에 뼈묻고 일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리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집안 살림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집안 대소사 다 챙기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고요. 큰 시누이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2 엄마, 시매부는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특이사항이 있으나 그곳에서 벌이 수준도 사는 모습도 정말 무난하다는 작은 시누이까지 눈물 겹도록 부러운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을 두고 사람들이 평범한 대한민국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과 결혼하여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얌전한 성격의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소리를 하셨었죠. 저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 간사하고 교활하지. 우리 아들같이 순진하고 착한 남자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저런 고단수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야. 여자에 미치면 부모도 뭣도 눈에 안 들어오는 남자들의 특성을 저런 애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 그걸 알고서 딱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움직이는 거지. 저런 천하의 간악한 것 같으니라고.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중학교 시절에 체득한 바였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당해본 경험이 없었다면 당혹스러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못살게 굴었던 일진들은 제가 바로 근처에 있음에도 제가 없는 것처럼 제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고는 했었는데 그걸 겪어봐서 시어머니의 의도를 제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표정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못 들은 척 구는 것이 산책이었고요.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거라고 예상하셨을 텐데 매사에 의연하고 꿋꿋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내심 놀라신 기색이었고 그러면서 저를 더 싫어하시게 된 모양이었어요. 저만 보면 짜증스레 노골적으로 눈을 흘기셨죠. 그러면 남편은 시어머니께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 여사님 또 왜 이러실까? 얼굴 좀 풀어요. 고운 얼굴에 주름 생겨. 그러면 시어머니께서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시곤 했어요.
더더욱 당신의 아들이 저에 비해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을 굳히시는 것도 보였고요. 하도 시어머니께 저에 대한 안 좋은 이모저모를 늘어놓으시니까 시아버지께서도 저를 떨떠름한 눈치로 바라보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할 무렵부터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거의 집안에서만 지내셨고요. 건강이 안 좋기로는 매한가지인 아버지가 이제 소일거리도 그만두시고 엄마의 곁에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러고 지내시는데 저희 가족은 이런 모습인데 남편을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어찌나 또 부럽던지요. 저는 그 사이에 낄 수가 없었어요. 저로 하여금 자기들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것을 시댁 식구들이 허락하지도 않았고요. 미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눈빛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항상 저에게 경고를 보내오고 있었고요. 결혼하고 난 뒤 자연스레 저는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를 자기 가족들하고 융화시켜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죠. 자기가 징검다리 역할을 멋지게 해내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자기를 바라보고 기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순종적인 아내였어요. 모진 소리를 들어도 말대꾸 한 번을 안 하는 조용한 며느리였고요. 그랬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돌아온 것은 남편의 바람이자 시댁의 방조이며 방관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야근이 잦아졌고 갑자기 주말에 친구들과 모임 약속이 생기는 둥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상했지만 그래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멍청하게 군 대가로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바람의 증거를 발견하고 오열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화면에 꺼져 있지 않은 걸 발견했었죠. 제가 절대 남편의 휴대폰에 손을 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날 휴대폰을 한번 봤는데 마침 상간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던 것입니다. 저장 이름은 남자였지만 대화 내용을 보니 여자였죠. 게다가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봤는데 상간녀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른 생각이 안 났었는데 대화 내용을 다 살펴보다가 남편이 상간녀를 애칭으로 불렀던 대목에서 감을 잡았습니다. 이 상간녀 제 중학교 시절 서열 최고봉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장기 자랑을 해보라고 했던 3학년 말입니다. 너무 놀라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 불륜의 증거를 다 제 휴대폰으로 기록을 하면서 비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씻고 나온 남편에게 당장 따졌죠. 바람 났냐고. 이게 다 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순진하고 바보 같은 여자라서 좋았던 건데 정말 이러기야? 어디 감히 자기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봐. 이렇게 막 나가는 여자였어? 뭐? 지금 나한테 최소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대체 나를 뭘로 알고 있는 거야? 먹이는 만만히 콩떡이지. 당신하고 있으면 내가 슈퍼맨이 된 것 같고 여자의 인생 하나 구제해주는 그런 멋진 놈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았는데 그런 건 금방 식더라.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연민은 사랑이 아닌데 내가 단단히 착각을 했던 거야.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지. 당신처럼 착하기만 해서는 재미없어. 그러니까 내 잘못 이전에 당신 잘못이 더 큰 거야. 제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너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더 뜨겁게 타오를 듯 아파서 제가 얼마나 우는지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상간녀가 저와 중학교 동문이길래 신기해서 대화를 시작한 게 두 사람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연이 이따위로 흘러갈 수가 있나요? 남편은 저를 향해서 차라리 잘 됐다고 하면서 저를 거칠게 밀쳐서 넘어뜨리더니 옷을 챙겨 입고서 집을 나갔습니다. 시댁에 간 거였고 바람 난 게 들켰으니 저와 이혼하고 그 상간녀와 잘해보고 싶다는 소리를 시부모님께 했더라고요. 자식이 불륜을 저지르면 뒷목을 잡아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하지만 시댁은 그러지 않았죠.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불륜을 진작 알고 계셨으며 응원까지 해오셨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옳거니 잘됐다 여기셨고요. 너도 잘됐다 생각해라. 맞지도 않은 옷은 이제 벗어 던져야지. 마음 약한 우리 아들 그만 괴롭히고 당장 이혼해.
저는 피해자였건만 당연히 이혼까지 얌전히 해줘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가 신이 났는지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했어요. 작은 시누이가 있는 일본에 가서 3박 4일을 보내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그 소리를 신나게 떠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상간녀도 그 여행에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상간녀와 가족여행을 어떻게 가냐고, 그 상간녀가 학창시절의 일진이었고 저는 피해자였는데 어떻게 다 알고도 그럴 수가 있냐고 남편에게 울면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멋쩍은 표정으로 자기 마음이 떠났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압박을 가하셨어요. 너 한 번만 더 마음 약한 우리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리고 너같이 답답한 등신이 잘못인 거지. 어디 우리 똑부러지는 새며느리가 잘못인 거겠니? 우리가 여행 다녀올 동안 이혼할 준비나 끝마쳐둬. 저보고 이혼할 준비나 하라고 그러셨어요. 상간녀는 이미 새 며느리 호칭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응도 못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은 여행길에 올랐고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 당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비밀로 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엄마는 충격을 받으실까봐 아버지한테만 몰래 말씀을 드렸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네가 왜 죄송해? 너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은 그 미친 년놈들이 그 미친놈의 집안 사람들이 했지. 그리고 너에게 자꾸만 누구라도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재근을 했던 이 못난 애비가 잘못을 한 거지. 정민아, 너는 잘못 없다. 아예 상종을 하면 안 될 종자들이니 이참에 끊어내라. 네, 저도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겠지만 이혼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저 이혼을 해줄 수야 없지. 그 더러운 것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구나.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리둥절했는데 아버지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언니에게 연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세월 언니는 다달이 집에 뭔가를 보내왔더라고요. 갖가지 생필품들을 꾸준히 말입니다. 말도 없이 그냥 보내왔고 아버지는 매번 그걸 받으셨지만 그뿐이었을 뿐 언니와 연락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자존심이든 뭐든 다 내려놓으시고 언니에게 연락을 하신 것이었죠.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존재, 언니가 여기서 등장하다니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양심 없는 인간들이 귀국하던 날이었습니다. 캐리어를 잘도 끌고서 입구장으로 나오더군요. 나온 걸 확인하고 주차장으로 먼저 앞질러 갔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상간녀를 발견했을 때부터 저는 왠지 몸이 떨렸는데 이런 동생과 전혀 다른 언니가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 잠깐 중지? 너 백민중학교 나왔다면서? 너 그러면 지수연이라고 아냐? 네? 백민중 지수연이면 제 선배님이신데 그런데 그쪽은 누구세요? 아, 너는 지수연 따까리였구나. 지수였는데 따까리였는데 나를 혹시 알려나 모르겠네. 나 김정순이라고. 김정순. 설마 상현중의 전설 김정순? 그래, 아는구나. 다행이다. 적어도 네가 정확히 누구한테 처음 왔는지 알아둬야 좀 낫지 않겠어? 어금니 꽉 물어라. 잘못하면 이빨 나간다. 저희 언니는 미친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상간녀의 얼굴에 그대로 주먹을 꽂아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기절 초풍이었고 남편은 괴성을 지르면서 단 한 방에 나가떨어진 상간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저희 언니를 째려봤죠. 당신 미쳤어? 당신 누구야? 나? 나는 너의 처형이세요. 그러니까 말 놓지 마라. 이 건방진 새끼야. 네가 내 동생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지? 너는 뒤졌어. 내가 오늘 네 양쪽 눈깔 뽑아간다. 네? 얘기로만 전에 들었던 바로 그분이시라고요? 저기 잠깐만요. 이러지 마시고 좀 진정을 하세요. 네가 그런답시고 내가 진정을 하겠니? 어?
어떻게 생각해? 언니가 주먹과 목을 동시에 돌리며 가까이 다가가자 남편은 일어나 보려다가 겁에 질려서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그 옆에는 상간녀가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요. 시댁 사람들이 오만 호들갑을 다 떨면서 공항 직원을 부르다가 112에 신고를 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 한 보자. 조져야 될 것들이 저것들인가? 저것들만 조지면 되겠는가? 딱 봐도 어둠의 뒷세계에서 살아갈 것 같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 4명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고 있는 방향을 쳐다본 남편이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서 탄식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서 주차장의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죠. 이제 시댁 식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은 상태였습니다. 본능적인 공포,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순간 보이는 반응이란 그런 것이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 옛날 저희 아버지를 나쁜 길로 인도한 것도 모자라서 돈을 뜯어내고 잠적을 했던 그 삼촌이라는 분의 깜빵 동기 인맥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눈이 맞아서 가져가고 연을 끊고 사라졌던 게 저희 언니였죠. 두 사람은 오래 동거했고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나 끝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그 아들 쪽에서 언니에게 잘못을 많이 하고 배신을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언니는 일생일대의 자비를 베풀어서 그 잘못과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 아들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 과거를 세탁한 채 결혼하는 것도 눈 감아 주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그 아들의 약점을 쥐고 있는 셈이었고 아껴왔던 그 카드를 저를 위해서 꺼내 들었던 거예요. 촌수로 하신 그 삼촌분은 처자식에게 용서를 빌며 제발 받아달라고 하고 있던 와중이었고요. 결혼 생활이 깨질까봐 난리가 난 그 아들이 자기 부친에게 이 일 좀 해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아기가 맞아떨어져서 뒷세계의 분들이 저를 위한 자리에 등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소뚜껑만한 손에 뒷머리채를 잡혀서 자동차 보닛에 얼굴이 처박히는 남편의 모습을 제가 씁쓸히 지켜보았죠. 시아버지께서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비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당신의 아들만 살려달라며 눈물 콧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받아낸 것은 이혼 도장과 위자료였죠. 시댁의 형편을 제가 뻔히 아는지라 이 정도면 두둑하게 뜯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히 신고 따위에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들의 사회생활이 끝나게 되는지 저희 언니가 친절하게 웃으면서 일러주었습니다. 엉망으로 무너져 내린 얼굴로 시어머니께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꾸벅 인사만 남긴 채 돌아섰죠. 후련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각을 안고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진짜 집으로 말입니다. 언니와 함께 도착을 하자 밖에서 아버지가 서성이고 계셨어요. 저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는데 옆에서 발걸음이 멈칫하길래 고개를 돌려보니까 언니가 울컥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엄마가 최근 몇 년간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밝은 안색으로 앉아 계셨던 거예요. 내 새끼들 왔어. 정순아, 정민아, 얼른 와라. 너희 주려고 나물 묻혀놨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언니가 미친 듯이 오열을 하면서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신없이 우느라 뭉개진 발음으로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 용서를 빌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서로에게 몸을 기대서 울고 웃으며 엄마와 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최고로 잘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에게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거든요. 적적함을 달래려 소일거리라 하시며 엄마를 돌보시는 아버지는 그 삼촌분에게 사과와 보상을 받으셨으며 나날이 기력을 되찾으시며 사부작 집안 일을 하시고 산책도 종종 다니시는 엄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꽤 돈을 잘 버는 언니는 한 달에 2번씩 지역 봉사활동까지 다니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바쁘게 돌아가는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며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전에 없이 자신감 넘치는 성격이 되었고 저보다 1살 어린 남자친구와 연애도 재미있게 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살면서 한 가지씩은 강하게 열망하기는 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고 후회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지만
저희 장모님의 경우를 보면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더군요. 인생이란 진짜 뭔가 싶어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어서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시집 장가가서 완전히 독립하기 힘들다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저는 그쪽에 속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보통 시댁 고부 갈등이 많은 편이지만 우리 부부는 장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무뚝뚝한 사위가 가끔 불만이실 수도 있는데 장모님은 늘 기운차게 인사를 해주셨고 가족들 하나라도 더 먹이겠다고 살뜰히 집안을 돌보셨어요. 부부 각각의 커리어는 완전히 독립해 있으면서도 생활적인 부분은 여전히 부모님께 속해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장모님을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만 함께 살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너 청소 아버지가 하라 했냐 안 했냐? 얼른 당장 안 해? 아버지 말을 뭘로 듣는 거야? 아직 어렸던 저에게 청소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건 기본이었고 요리든 빨래든 제가 직접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 먹을 건 제가 하라는 식이었는데 그 바람에 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저 혼자 먹을 건 알아서 차려 먹었어요. 이런 제 가정 형편을 안쓰럽게 여기셨던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제가 늘 똑같은 옷을 입고 학교로 오니까 어느 날은 저를 부르셔선 제 집안 상황을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진 제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든 뭐라든 관심 밖이었습니다. 내가 허리 휘어가며 네 먹여 살리느라 일하는데 하는 말을 늘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시면서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부름이나 시켜대곤 했어요. 중학교 때쯤 되니 이젠 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집안일 하는 건 모두 제 차지였습니다. 한참 뛰어놀거나 공부를 할 시기에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지 않는 일들을 당연하게 하면서 그게 제 책임이고 의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도 그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허리 휘어지게 일하는 게 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이 그땐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상 아버지는 정말 학비와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 빼고는 집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걸 알게 된 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슬슬 저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학원을 보내달라 했더니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그런 데까지 보내줘야 하냐? 하면서 단칼에 거절을 하시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이 말 한마디와 함께 단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아직 보호자의 온기가 필요한 아이였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있는 아이였는데 그 모든 요구는 묵살당했고 아버지는 제게 결정적으로 부모로서의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요. 부모의 애정과 지지 없이 이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던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춥고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사람의 유년 시절 형성된 성격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런 경우였거든요. 제 안에 저도 몰랐던 결핍과 어둠이 슬그머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대학에 가서부터였어요. 저는 친구들과 어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야 공부하느라 친구를 일부러 안 만들었다고 치지만 대학에 가서도 저는 늘 혼자였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뭐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제게 다가오면 일단 겁부터 났고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고 이런 제 마음이 들킬까봐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분명 저는 또 어린 시절처럼 혼자가 될 테고 혼자가 되는 건 무서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만난 게 바로 지금의 아내였어요. 아내는 사진 동아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소심하고 기죽어 있는 저와 달리
무척이나 활달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마치 제가 어둠이라면 아내는 꼭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저와 아내는 정말 어울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무언가에 홀린 듯 아내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생기와 활달함에 묶여 저도 모르게 아내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말입니다. 허나 친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하는 제가 뭘 할 수 있었게요. 그럼에도 제가 아내와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된 건 바로 아내가 먼저 내밀어준 손 덕분이었을 겁니다. 준기야, 오늘 우리 호수공원에서 사진 찍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 어? 나랑? 카메라 들고 오고 무거우니까 삼각대는 내가 챙겨갈게. 조금 이따 보자. 오. 그날 아내와 함께했던 호수공원 데이트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흐드러지게 벚꽃이 핀 날이었는데 꽃을 찍으러 간 과제에서 저는 아내만 찍다 왔거든요.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당시 저한텐 아내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꽃이었으니까요. 나중에 과제를 제출하며 찍은 완성작들을 보는데 아내는 이미 제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는지 슬며시 웃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 단계가 너무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요.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준기야, 우리 뽀뽀했으니까 사귀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면 너 죽어. 이 말을 하고 술기운에 탁자 위로 턱 쓰러지는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혼란스러워서 다리만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 취한 이 여자였으니 저는 그날 아내를 업고 어쩔 수 없이 골목길 수백 개의 계단을 지나 아내가 알려준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장모님을 뵈었네요. 아이고, 얘 상태가 왜 이래? 아이, 넌 또 누구고? 안녕하세요. 저 은미 친구인데요. 은미가 술을 먹고 쓰러져서. 이놈의 기집애, 또 술 처먹고 지랄병이 난 거야? 아니, 엊그제도 어떤 놈 등에 업혀 저러고 들어오더니 오늘도 이래? 내 오늘 이 기집애 다리 몽둥이를 착살내던가 해야겠다. 잠시만. 근데 자네는 뭐하는 작자야? 우리 은미랑 사귀는 사이야? 저요? 아닙니다. 그냥 친구예요. 아내가 사귀는 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장모님 말을 들어보니 이 여자가 저한테만 한 말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또 사귄다고 했다간 엄청난 추궁을 당할 것 같아서 서둘러 아니라 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아니야? 나 거짓말 탐지기야? 네, 아닙니다. 그래, 하기야 얼굴이 희어멀건하게 생겼선 우리 은미 스타일은 아니긴 하구만. 알았네, 수고했어. 가봐. 이놈의 기집애야, 당장 안 일어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시 저는 장모님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장모님에게서 푸근함을 느꼈습니다. 인연은 진즉에 알아보는 건지 몸빼 바지를 입고 여장부같이 천하를 호령할 기세로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질러대던 장모님이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상상치 못하셨나 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 장모님 댁에 찾아갔을 때 절 보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은미가 정말 자네와 결혼할 거라곤 상상치도 못했네. 어쨌든 잘 됐구만. 얘 술 안 먹고 돌아다니도록 자네가 잘 감시하게. 알았지? 덕담치곤 좀 특이한 덕담이긴 했지만 그렇게 저는 장모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거의 연을 끊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건 제가 장모님 댁을 찾아가기 2주 전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인지라 아버지에게 결혼을 한다고 말을 하기 위해 만난 자리였는데 아버지가 또 늘 해왔던 똑같은 요구를 하시더군요.
준기야, 결혼은 축하한다. 너도 애 낳고 하면 아마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 거다. 근데 너 결혼하느라 모은 돈 좀 있지? 그것 좀 줘봐라. 아버지가 꼭 쓸 때가 있어. 아버지 도박하라고 드릴 돈 없습니다. 이미 저번에 몇 번 해드렸잖아요. 제발 좀 끊으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장가 갑니다. 모은 돈은 거기에 써야 한다고요. 야, 부모가 달라면 네 하고 군말 없이 주는 거지?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버는 놈이 그 돈 부모한테 주는 게 그리 아까워? 그리고 네 결혼할 사람은 걔는 돈 없냐? 걔 돈으로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아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결혼은 은묘 혼자예요? 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말한 자리에서 꼭 이렇게 또 돈 얘기로 사람 속 시끄럽게 하셔야겠어요? 결혼 자금 한 푼 대주지도 않고 대줄 생각도 안 하시는 건 그렇다 쳐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자식한테 늘 뜯어낼 생각만 하세요? 이상하게 그날은 저도 더 격분한 날인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와 저의 말싸움은 영영 보지 말자는 인연 끊자는 말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그날은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소주를 물처럼 벌컥벌컥 들이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식이었죠. 일단 상견례부터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장모님을 뵐 낯이 없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랑 일이 좀 있어서 상견례 날짜를 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 무슨 일? 그게... 얼른 말해봐. 뭔 일인데 그래? 장모님의 재촉에 못 이겨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싸운 얘기를 자초지종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까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제게 돈을 자주 빌렸고 갚지도 못하면서 계속 요구만 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이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야기를 다 들으신 장모님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별말 덧붙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못 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서방, 원래 가족이 제일 이해하기 힘들고 화해하기도 힘들어. 자네 마음 이해해. 그러니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게. 나도 우리 아버지랑 사이 무지 안 좋았어.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야 아버지 성질도 죽고 내 성질도 죽으니 같이 살만해진 거지. 자네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내 딸이 시집갈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는데 아내에게는 뒤에서 한마디 할 법도 했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고 외려 따뜻한 말로 사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장모님은 그때부터 제게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엄마가 있다면 이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요. 그러나 아버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까진 어떻게 잘 넘어가나 했더니 결혼하고선 신혼집에 찾아와선 돈 달라고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이지만 이래서 연을 끊고 싶는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특히 저만 있을 땐 괜찮았지만 일 끝나고 와 편하게 쉬어야 할 시간에 와서 아내와 저를 동시에 괴롭히시니 더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서준 게 장모님이었어요.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와서 술에 취해 또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준기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님, 그만하세요. 이 사람도 힘들어요. 저희 돈 없어요, 아버님. 넌 좀 빠져라. 네가 말해봐. 어디 자신 있으면 말해보라고. 아버지가 언제 절 허리 휘어지게 키우셨습니까? 제가 돈 달라 하면 한 번도 주지 않으시고 학원 한 번 보내주지 않으시고 배고프다 하면 빵 사 먹으라 돈 던졌던 분이, 아버지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절을 보냈는지 알기나 하세요? 다른 애들이 매점 가자 뭐 하자면 모여 놀 때 저는 끼지도 못하고 늘 혼자 지내야 했다고요. 아버지, 제가 9년 내내 왕따였던 거 모르시죠?
제 별명이 고아라는 것도 모르셨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아버지한테! 한계점에 도달한 건지 그날은 저도 모르게 술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물밀듯 밀려나와 버렸어요. 저도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어서 어느새 장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눈물까지 뚝뚝 떨구며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너 어디서 아버지한테, 이놈 자식 키워줬더니만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진 손을 들더니 갑자기 정신없이 제 뺨을 치셨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그래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싶어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우리 아들한테 이 난리야? 고만하네? 장모님이 부엌으로 후다닥 뛰어가시더니 후라이팬을 가져와 아버지의 머리를 그냥 때려버리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휘청거리시다가 쓰러지셨고 저도 아내도 너무 놀라 뭐라 대꾸하지 못하고 서 있었죠. 장모님은 씩씩거리더니 또 술에 취해 주절거리려는 아버지를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아휴, 이래서 인간이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자네 괜찮나? 네. 장모님은 그날 제게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기 있게 후라이팬으로 악당을 작살내시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제가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것들을 이해한다면서 장모님 본인의 이야기를 해가며 하나하나 보듬어 주셨어요. 사실 그간 저를 아들처럼 여긴다는 장모님의 말씀을 많이 듣긴 했지만 이날은 정말이지 장모님이 제 엄마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지키려는 그런 강인한 엄마 말입니다. 아무튼 이후로 저는 장모님에게 마음의 문을 많이 열게 되었고 더 아들처럼 살뜰하게 잘 해드리게 되었어요. 엄마, 아니, 장모님, 오늘 외식 어디로 가실래요? 가끔은 저도 모르게 장모님을 엄마로 부르는 헛소리가 튀어나오는 게 문제였지만 그럴 때마다 장모님은 특유의 시원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래, 내가 네 엄마다 하고 웃곤 하셨어요. 가장 좋은 희소식이 있다면 아버지는 호랑이 같은 장모님이 무서우셨는지 저희 신혼집엔 오지 않으셨고 저한테만 간간히 연락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장모님이 다가와 제 핸드폰을 빼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무섭게 몰아치는 통에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장모님을 둔 사위가 이 세상에 있을지 그렇게 난 복받은 놈이라 생각했을 무렵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5분 거리에 있는 장모님 댁으로 오가고 시간을 보내고 돌무렵에 맡겼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 중반을 달리고 있을 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한창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같은 회사 타부서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의 목소리는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암이래. 듣고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친자식인 아내가 느끼는 상실감까진 아니더라도 저 역시 무척 비통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빠르게 집으로 달려갔고 이것저것 진단을 받으신 장모님은 그날따라 무척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 기운 넘치시던 분이 말입니다. 장모님, 자네 들었는가? 내가 암이라네. 참 세월은 어쩔 수가 없구만. 장모님은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도 감정을 억누르며 제대로 울지도 못했고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안 나가도록 힘겹게 울고 있었고 저 역시 한동안은 멍해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면서 장모님의 이후 치료를 위한 수속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함께 따라다니며 정리했습니다. 겨우 받아들이긴 했지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갑자기 선고받고 나니 장모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정해도 무조건 다 장모님을 우선순위로 행동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그 사이 제대로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 몇 번이나 울며 토하기도 했고 저 역시 최선의 것으로 도울 수 있게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사이 점점 장모님의 병환은 악화되었고 이미 마음의 준비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병원에서 내려지는 말들은 어쩌면 그렇게 망치로 발등을 내려찢듯이 무서운 말들만 나오는 걸까요? 이조차도 하나씩 익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 정도인데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으며 당사자인 장모님은 얼마나 삶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까요? 얼마 지나 장모님은 무언가 결심을 하신 듯 저희를 부르셨어요. 은미야, 시골 외할머니 댁 가면 엄마 영정사진으로 쓸만할 게 있을 거야. 작년에 이모들이랑 기념사진 찍은 것 중 괜찮은 게 있거든? 그것 좀 가져다 줘라. 엄마, 자네, 우리 은미랑 같이 좀 내려가 주게. 너무나 덤덤하게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니 더 견딜 수가 없었고 아내는 그저 알겠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답하다가 장모님 무릎에 손을 묻고 한참을 울었고 저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제 마음을 안다는 듯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가 외할머니 댁으로 가기 위해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던 처가 외할머님 댁이라 저도 얼핏 기억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저희 어머니께 맡기고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이때의 일이 훗날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영정사진으로 쓸만한 것만 찾아서 얼른 나올 생각으로 들른 건데 저희는 여기서 엄청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저희에게 억지로 숨기신 것도 아니지만 숨겨져 있던 사연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아내의 친정 어른들이 몇 분 계셨고 미리 사정을 말씀드려서 그런지 다들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예전에 쓰셨던 방이자 이제는 창고가 되어버린 곳을 안내받았고 거기서 장모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둘러보았는데 거기서 저희는 아주 의외의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뭔가에 묶인 것처럼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둘러보던 중에 갑자기 아내가 말하더군요. 이게 뭐지? 웬 노트들을 집은 아내가 그것을 펼쳐보았어요. 평소에도 책 읽는 걸 좋아하시고 필사하시는 걸 좋아하는 장모님이셨는데 아주 젊은 날에도 글 쓰시는 걸 즐기셨는지 일기장이 몇 권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내는 그것을 물끄러미 읽더군요. 계속 짧은 탄성을 내지르는 아내의 반응이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윽고는 저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여보,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나 봐. 무슨 일인데 그래? 알고 보니 장모님께서 생전에 아내에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이야기가 적혀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도 금시초문이었고 아내와 저 둘 다 무척 당황하게 되었어요. 내용인 즉슨 장모님께선 학창시절부터 무척 좋아했던 분이 따로 계셨고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거의 4, 5년간을 연애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결혼을 약속해서 둘 다 그 꿈에 부풀어 있는데 남자분 쪽 사정이 뭔가 좋지 않았는지 집에서 크게 반대를 했고 억지로 현재 저의 장인어른과 결혼을 하는 사정으로 흘러가게 되셨나 봅니다. 그렇게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평소 모습을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두 분이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지내셨던 건지 문득 헷갈리더군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벼랑간 의외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나보고 그렇게 말했구나. 무슨 말? 너는 꼭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아내가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어릴 적에 두 분이 자주 싸우셨고 장인어른이 장모님께 손찌검도 곧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아내가 자랄 때 매우 엄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로 장모님에게 함부로 대하셨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장모님이 맞고 사셨다고? 우리 엄마 지금은 저렇게 센 사람이지만 아빠 있었을 땐 아니었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성격대로 돌아오신 거지. 우리 집 이야기 나쁘게 해봤자 나만 손해니까. 우리 엄마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 못했어. 근데 우리 엄마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아내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얼굴을 묶고 흐느꼈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기에 두 분의 모습을 본 적은 없었고 그저 평범한 부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며 그 결혼 생활 안에서도 장모님은 차마 밖에 말하기 어려운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 등을 감안하면서 힘겹게 가정을 지켜오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대략 일기장 내용을 보니 장모님은 억지로 시집을 가게 되었고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장인어른의 모습에 더 경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분에게 찾아가셨던 적도 있다고 적혀 있더군요. 허나 내용을 보니 남자분이 자기는 새로 결혼할 여자를 찾았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거절을 했나 봅니다. 장모님은 결혼 생활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분 역시 새로 가정을 꾸린다고 이별을 고하니 당시 무척 상심이 크셨던 것 같더군요. 그렇게 계속 쭉 본인의 불안하고 살얼음 걷는 것 같은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들려오는 아내의 말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늘 아빠한테 그렇게 말 못할 소리를 듣고 울면서도 그 다음날 되면 변함없이 우릴 챙겼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일기장이 몇 권 더 있어서 더 살펴보니 못내 이루어지지 못한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무척 힘겹도록 녹아있더군요. 결혼 생활에서 느껴지는 피로감과 자신의 일생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겹겹이 쌓여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고 싶다는 바람들이 가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릴 때 장모님은 강압적인 장인어른과 살면서 달리 풀 방법이 없어서 매번 책을 읽거나 필사를 하셨다던데 그 중에 일기장도 있었나 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더 이상 집에 둘 수는 없고 버릴 수도 없어 친정에 갖다 두셨던 것 같았죠. 저도 일기장을 보면서 엄마라 느꼈던 장모님에게 이런 과거가 있단 것이 너무 감정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어른들의 말씀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 궁금한 게 많았던 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쭈게 되었습니다. 다 들으신 이모님이 이제는 말 못할 것도 없다는 듯 입을 여시더군요. 그래, 니네 엄마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던 우식이라고 있었어.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살라고 니네 아빠랑 결혼시킨 건데 그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겠어. 니네 엄마도 독한 게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결혼 생활 힘든 거 말 안 했잖니. 나중에 내가 듣고 얼마나 속이 터지던지, 제부 쫓아가서 얼마나 따지고 싶었는지 몰라. 우식이랑 살게 했으면 저런 꼴 안 당했을까 생각했지. 아내 역시 그간 아빠가 엄마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늘 엄마를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걸 아니까 더 괴로워진 것 같았어요. 근데 불현듯 제 입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우리 장모님 가시기 전에 그분 만나게 해드리는 건 어때?
얘 좀 봐. 아이, 지금 찾아줘서 뭐하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엄마 평생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해보고 저렇게 가는데 평생 아빠한테 쥐어 사느라 친구도 마땅히 없었잖아요. 엄마가 좋아했던 거 하나라도 보고 가는 게 뭐가 나빠요? 당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찾아보자. 아내의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저릿저릿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길로 저와 아내는 올라오게 되었고 장모님께 사진을 전달드린 뒤 외할머니 댁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한창 투병 중이시라 괴로워하시던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함께 수소문에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한창을 우리끼리 열심히 찾아 헤맸지만 아는 실마리가 몇 개 없어서 그런지 크게 수확은 없었고 장모님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더 놀랐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한창 안색이 나쁘고 병색이 짙었던 장모님은 새삼 이 화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셨어요. 엄마, 미안. 일기장을 봤어. 엄마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 다 쓸데없어. 옛날 일이야. 괜한 일 하지 말거라. 장모님, 찾아보면 안 될까요? 둘 다 나가라. 기운이 없다. 장모님의 표정은 더 어두워지며 힘드니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괜한 일을 한 것일까 싶어서 머리가 너무 아파오더군요. 가뜩이나 아프신 분께 더 신경을 쓰게 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정을 들으신 이모님께서는 다른 입장을 말하시더군요. 그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한번 조용히 찾아봐라. 알아봤는데도 만나기 싫으시다고 하면 그때 말면 되는 거 아니니? 어쩌면 너무 지난 일이라 본인도 갑작스러울 수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 이미 말을 꺼내기도 했고 이모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았어요. 또 무엇보다 평생을 본인 뜻대로 무엇 하나 해보신 것도 없이 사셨고 본인을 괴롭게 했던 남편이 먼저 가고 딸네 집을 봐주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셨던 장모님. 본인이 그렇게 원하고 그리워했던 것이 여행이라면 해드리고 싶고 물건이라면 사드리고 싶고 그게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봤는데도 싫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 그만두는 것도 장모님의 결정이니 그에 따라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와 아내는 다소 더 상황이 어렵게 가게 되긴 했지만 간병을 하는 틈틈이 열심히 알아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 있던 내용들을 읽어보면 남자분은 먼저 결혼해버린 장모님에 대해서 무척이나 애달픔, 그리움, 서운함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홧김에 다른 여자분과 빠르게 만나서 결혼을 하신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리 부모의 뜻이라지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따르게 된 자신을 원망하시는 내용이 가득했고요. 설상가상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평탄치 못한 생활들을 이어가게 되니 간절하게 그분을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찬찬히 멈추게 되셨더군요. 삶도 평탄치 않았는데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이 그저 운명에 따라야 하는 장모님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점점 장모님의 병화는 위태해지고 밤에도 괴로워하시고 아내도 이성을 잃어가던 와중에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꽤 신경을 기울여 기다리고 있던 결과이기도 했지만 막상 받게 되니 너무 얼얼했어요. 아내가 장모님의 옛사랑분을 찾기 위해 근처 지역이나 관련된 커뮤니티 SNS에도 많은 수소문을 했고 우리 엄마의 옛 친구분을 만나고 싶다고 많이 알려왔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가족이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바로 그 아드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답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추가로 보내주신 글 보고
저희 아버지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지는 처음 알게 되었군요. 가끔 아버지가 첫사랑이 있었다는 말을 지나가듯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이었다니. 그리고 내용을 듣자 하니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네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직접 들으셨다면 어땠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10년 전에 병환으로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도 오늘따라 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지는군요. 이미 그분은 세상에 없었어요. 훌쩍 먼저 떠나셨다고 하니까 참 허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후 더 상황을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았는데 장모님의 첫사랑이었던 이 남자분도 아내분을 일찍 떠나보내셨다고 합니다. 남자 혼자의 몸으로 아드님을 키워내셨고 평생 재혼도 하지 않고 사시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어요. 이분 역시 평탄한 삶을 사신 것 같지는 않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족족 참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기로 하고 그저 장모님께는 알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모든 걸 내려놓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엄마 가는 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보, 우리 엄마도 지금 가는 게 많이 아쉽겠지? 살고 싶겠지? 대답 좀 해봐. 이날 정말 처음으로 아내가 크게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간 숨죽여 참는 듯한 아내가 요 근래 누가 봐도 위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장모님을 밤낮으로 보면서 이제 정말 이별이 기다리고 있음을 체감한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가 있어도 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우리 부부와 아이들 옆에 계시면서 매번 함께했던 장모님을 이렇게 보내게 된다니. 그렇게 많은 정이 들었다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정말 물 흐르듯, 아니 옷에 자연히 스며들듯 그렇게 인자하게 제 마음에 스며들어 늘 안정감을 주셨던 장모님이시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 끝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더 그랬습니다. 장모님이 그나마 말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실 수 있던 때에 아내는 결심한 듯 어렵사리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그 우식이 아저씨 찾았어. 미안한데 이 사람이랑 같이 찾아봤어. 장모님은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아저씨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 엄마. 끝끝내 대답을 안 하시던 장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저 눈을 꽉 내려감으시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일지 아무리 읽어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옛사람에 대한 소식을 임종 전에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아마 복잡한 기분이셨을 것입니다. 그 이상 들으시는 것도 힘겹겠다 싶으셨는지 아내는 말을 그만두었어요. 듣고 싶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윽고 우리 가족은 장모님의 임종을 마주해야 하는 주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좋아지셔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지만 그날 밤부터 심하게 아프시기를 계속하시면서 몸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이 시기가 며칠씩 길어지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투병을 하며 괴로워하는 본인의 엄마를 보면서 아내는 몇 번이나 병실 밖으로 뛰쳐나와 울고 힘들어했습니다. 진짜 힘든 것은 이때부터이구나 싶었고 아내는 차라리 엄마가 얼른 손을 놓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불현듯 바로 그 며칠 전 연락이 되었던 아드님과의 일이 생각나서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못 들으시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한 것입니다. 당시 이도저도 못하고 괴로워하던 아내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생각이었는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힘들지? 우리가 전에 알아봤다던 그 우시개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먼저 하늘나라 가셨대. 엄마보다 10년 전에 먼저 갔나 봐. 분명히 들리시긴 하는 상태셨는데 장모님은 여전히 반응을 알 수 없는 표정이셨고 눈을 멀겋게 뜨고 계실 뿐이었어요.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 아드님께 SNS로 다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이런저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멀지 않는 곳에 아버님 산소가 있다며 한번 가보시겠냐고 하시더군요. 사실 운전해서 그쪽까지 가는 길 중에도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이럴 때 조금이라도 장모님과 아내 옆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닌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얼마간 지켜본 상황으로 저는 이게 맞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생각만을 갖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드님과 산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허락을 받고 묘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준비해준 사진을 챙겨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창 눈도 못 감고 숨이 붙어있는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장모님께 한 번쯤은 뭐라도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달려가서 누워 계신 장모님께 산소 사진과 돌아가시기 전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장모님, 보이세요? 이분 먼저 하늘에 가 계세요. 장모님도 이제 편히 쉬세요. 근데 이 말을 전하고 장모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내의 말과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보고 들으신 장모님은 한참을 눈을 맞추고 사진을 보시더군요. 세월이 흐른 중년의 남자와 그분의 이름 세자가 적혀있는 묘를요. 그것만 보았을 뿐인데도 몇 초간 한참을 응시하고 계시더니 이윽고 눈꺼풀을 계단처럼 찬찬히 감기시는 것이었어요. 그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무겁게 그리고 완전히 닫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며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닫혀진 눈꺼풀에 겨우 잠깐 미간 쪽과 함께 힘이 세게 쥐어지는 듯 하더니 한쪽 눈 끄트머리에서 눈물이 툭 흐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모님은 힘겨웠던 며칠간의 숨은 굳게 닫힌 눈꺼풀과 함께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희에게 이렇다 싶게 시원스레 말하시진 못하셨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그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닐까. 다 이루지 못한 세상의 한 때문에 괴로워서 눈을 못 감으셨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게 장모님의 마지막 표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잠깐 멈추고 그제서야 크게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장모님께서 하늘에서는 행복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편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